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 보니 10년 전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더군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였는데 아주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였어요. 가난한 여자 주인공이 재벌 2세인 남자 주인공과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그런 흔해 빠진 이야기였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보게 된 그 드라마 덕분에 전 지난 3일 동안 뭐에 홀린 듯이 제 사연을 적어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도 딱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재벌 2세급으로 부자였던 남자를 만나면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드릴게요. 저는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 카페의 매니저로 7년 동안 일하고 8년째 되는 해에 점장이 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바닷가 마을 근처에 사셨고 저는 홀로 대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늘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바리스타 월급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또 업무 자체도 힘든 편이었기에 전 다른 진로를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일하던 곳에서 한 우물을 파서 점장까지 달려봐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8년 차까지 버틴 거였죠. 그런데 그 시기에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보다 5살이 많았던 그 사람은 제가 일하던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둘 다 같은 건물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나이며 이름이며 직업은 전혀 모르다가 그 남자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며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아침 인사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름도 나이도 알게 되면서 밖에서 식사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서서히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전 연애할 때 남편이 그렇게까지 부자인 줄은 몰랐어요. 저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일하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줄은 몰랐죠. 사실 연애할 땐 오히려 소소한 데이트를 많이 한 편이라서 서로 소박한 취향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건물 말고도 건물을 2채나 더 소유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일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셨고요. 그걸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는데 시어머니께 따로 연락이 왔을 때는 얼마나 놀랐겠나요? 전체 번호를 가르쳐 드린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마감을 마친 저희 매장에 오셔서 드라마 속 장면처럼 제게 얘기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난 그쪽이 내 며느리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네요. 1년 사귀었다고 했나요? 어차피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쯤 하고 헤어져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잘 안 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 안 들어봤나요? 그쪽은 우리 아들이랑 좋은 인연이 될 수 없어요. 저희 그동안 사귀면서 서로 의견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대화로 잘 해결해 오곤 했어요. 앞으로 평생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하게 지낼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군요. 그쪽은 우리 아들 감당 못할 거예요. 도영이 걔는 아직 애고 그쪽처럼 무른 여자라면 컨트롤 못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도영씨 그래도 생각이 참 깊은 사람이고 저도 보기보다 무른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 없게 할게요.
다행히 물을 맞거나 돈봉투를 받는 상황까지는 생기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한참 더 불만을 표하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남편이 저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다짐이 무색하게 얼마 뒤 시어머니는 저희 둘을 동시에 부르셨죠. 저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단판을 지으시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지켜야 할 게 아주 많았죠. 내 며느리가 되면 일단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 2년 동안 가르칠 게 아주 많아. 우리 집은 무조건 아침 7시에 식사를 해야 된다. 아침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적당히 먹는 게 좋아. 밥, 국, 그리고 반찬 3-4가지 정도이니 일하시는 이모님 따라서 배우면 금방 적응할 거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요리 원래 좋아해서 잘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2년 뒤에 나가 살면서도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야. 하루의 시작이 어그러지면 이후 일정과 컨디션까지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게야. 그리고 도영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한테 도영이가 집에 들어왔다고 연락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내 퇴근 시간은 왜? 하라면 해. 결혼만 시켜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며. 그리고 이세 계획은 사업 일정 보고 나서 정하거라. 내가 괜찮다고 한 기간에 병원에서 날짜 잡고 진행하도록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에 지장이 가게 하지는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게 할게요.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도 어머니가 정해준 날짜에 정해준 예식장에서 진행해야 했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 후에야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시어머니가 정해준 일정대로 움직인 거였어요. 그나마 신혼여행을 간 현지에서는 저희끼리 편하게 있을 수 있었네요. 저는 결혼식 2주 전부터 시댁으로 살림을 옮겨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 신혼여행을 가는 날 아침까지 오전 7시에 아침상을 차려서 다 같이 식사를 한 뒤에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이 정도만 들어도 제 시집살이가 어땠을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그야말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는 부엌대기 신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이모님들 역시 저에게 아무런 정을 붙이시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대하셨거든요. 게다가 이모님들마저 저에게 일을 가르치시는 입장이다 보니 결국 저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처음 약속했던 대로 딱 2년만 버티면 끝날 일이었기 때문에 전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원래 제가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니며 집안에서 시키는 일까지 전부 완벽하게 해내며 버텼어요. 심지어 배탈이 난 날에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해냈죠. 약속했던 2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에게 새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처음에 당부했던 것 잊지 말아라. 여기서 나간다고 흐트러질 생각 말고 하던 거 그대로만 해. 너희 집에 방문할 땐 굳이 미리 연락하지 않을 테니 알겠어? 그리고 네 남편 퇴근도 잊지 말고 매일 알리거라. 네, 어머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해냈잖아요. 그리고 너희 둘 산부인과 검진받고 오너라. 이번 3분기쯤에 날짜를 잡자꾸나.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한복판에 33평짜리 고급 아파트로 신혼집을 차렸고
남편과 저는 드디어 둘만 살게 된 것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처음 신혼집에서 단둘이 잠에 들 때 남편은 절 꼭 안아주며 말했죠.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앞으로는 우리끼리 자유롭게 사는 거야. 이제 정말로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렇다고 어떻게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래. 난 지난 2년 동안 힘들긴 했지만 솔직히 어머님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 그 연세에 아마 나보다 더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텐데 나랑 똑같이 자고 일어나시면서 하루도 안 거르고 부지런하게 사시잖아. 나는 나도 나름대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차원이 다르시더라. 엄마는 엄마고 당신은 당신이지. 당신 원래 아침잠도 많은 편이라고 했잖아. 이젠 나랑 있어서 괜찮으니까 편하게 지내. 남편은 그렇게 말해주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미 2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던 게 습관에 배어버려서 시댁에서 하던 대로 살림을 꾸려나갔죠. 매일 카페 일을 하듯 그렇게 정해진 대로 살림을 해나가는 게 몸에 배니 오히려 그게 편해진 거죠. 그리고 두 사람분의 살림만 신경 쓰다 보니 힘든 정도가 훨씬 줄어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여유가 생긴 저는 아침 일찍 식사 준비를 다 한 뒤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개인 사업을 위한 공부도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카페 점장으로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이 계획까지 세운 이상 좀 더 장래가 밝은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스스로 굉장히 건설적인 사람이 된 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부부의 불화의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그마한 불씨가 생겨난 것이었죠. 문제는 남편이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다른 일 없이 그저 6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와서 수저 들고 밥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아무리 깨우려고 해봐도 남편은 5분만 10분만 더 자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저희끼리만 아침을 안 먹기로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남편이 출근을 해서 자꾸 입에 대지 않던 간식을 입에 대니 시어머니께 단박에 연락이 오더군요. 아침 안 차려줬냐면서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엄청난 잔소리를 듣게 됐고 이후에도 한참이나 고개를 조아린 후에야 겨우 통화를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을 어떻게든 부엌으로 질질 끌고 와서 아침을 먹이기 시작했죠. 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남편은 좀처럼 협조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 남편은 협조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 말을 어기려 들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아이 계획은 산부인과를 다녀와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그걸 어기려고 했죠. 제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어기면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이 됐고 남편과 자꾸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왜 자꾸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2년차 부부인데 아이가 언제 생기든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런 것까지 엄마 마음대로 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럼 당신이 어머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 그럼 나더러 중간에서 뭘 어쩌라는 거야. 엄마한테야 적당히 이만저만하게 됐다고 둘러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 어머님이 넘어가실 분이셔? 이 집도 당신 직장도 전부 어머님이 해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내가 말한다고 엄마가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유도리 있게 빠져나가라는 거잖아. 당신이 잘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 맨날 어머님 앞에선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당신이 단판을 짓고 오던지 하라고. 난 못해. 그리고
괜히 어머님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 나한테 풀지 마. 내가 만만해? 뭐? 내가 뭘 찍소리 못해. 말 그따구로 할래? 당신 말대로 이 집 전부 우리 집 돈이야. 어디서 싸가지 없이. 이런 일이 잦다 보니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남편이 먼저 화해를 해오긴 했지만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아름답지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남편이 찍소리 못하던 때가 부부금슬은 더 좋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시기에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와 첫째를 낳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만 생긴다면 저희 부부가 예전처럼 돈독해질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출산 후 한동안은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건 어쩌건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아침마다 기분 상해가며 남편을 억지로 깨울 일도 없고 비임을 한 해 만에 실랑이를 벌일 일도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죠. 게다가 저희 첫째 아들은 정말 남편을 똑 닮아 있었어요. 왜 남자들이 자신을 똑 닮은 자식한테는 애정이 남다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아이한테 차가운 느낌이었죠. 웃으면서 귀엽다고도 해주고 저에게도 고생했다고 해주는데 한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가 칭찬하는 느낌이었어요. 조리원에서도 다른 아이 아빠들은 오며 가며 아이를 구경하거나 품에 안을 때도 세상 소중하게 안는데 남편은 아이를 잘 쳐다보지도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아빠가 줄 사랑을 대신 주는 듯이 아이를 예뻐해 주셨어요. 저는 남편의 도움은 하나도 못 받은 채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시터와 함께 육아를 해야만 했답니다. 아이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이 가정에 집중하질 않으니 저는 매일같이 속이 상했죠. 그리고 그 즈음부터 남편은 자주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겐 시어머니한테 몇 시에 집에 들어왔다고 말하라며 거짓말을 시켰죠. 전 처음엔 싫다고 거부하며 이 일로 또 몇 번이나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이가 없었으면 대체 무슨 일로 늦길래 거짓말을 시키냐며 끝까지 대답을 추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으니 싸워봤자 정신만 피폐해질 뿐 얻는 건 없었죠. 결국 전 그때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쯤엔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3년 후 저희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시기에 똑같이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와서 둘째 딸을 낳았어요. 둘째 딸 역시 제 아빠랑 판박이처럼 똑같이 생긴 아이였죠. 딸은 절 닮았으면 싶은 생각이었는데 저는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들었네요. 둘째 딸을 출산할 때 남편은 연락을 받고도 병원으로 바로 달려오질 않았어요. 출산이 다 끝나고 병실로 옮겨진 뒤에야 느긋하게 도착했죠. 저는 이미 남편에게 서운함이 이만저만 아는 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참 뭔지 서운할 마음을 토로할 시간은 점점 없어져만 가고 둘이 역할을 나눠서 해치워야 하는 일들만 자꾸 생기더군요. 둘째 출산 후에도 이것저것 일적인 말만 나눴지 제 서운한 마음을 터놓을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눌러 참으며 몸을 풀고 있을 때였어요. 둘째 출산 직후부터 3일 내내 말도 안 하고 조용하던 남편이 벼랑간 퇴근하고 조리원으로 오더니 저에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다가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놀랐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어안이 벙벙한 소리였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 애 아빠들이 누구야? 뭐라고? 애 아빠가 누구냐니? 누구애? 시치미 떼지 말고 똑바로 말해. 애들 아빠가 대체 누구냐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씩씩거리니까 저는 화들짝 놀랐죠. 하지만 뭐라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애당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저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어야 화가 나든 변명을 하든 할 텐데 너무 뜬금이 없고 황당한 소리를 듣다 보니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리 빠진 표정으로 남편을 멍하니 올려다보기만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기세가 등등해져서 더 크게 화를 내더군요. 바른 대로 말 안 해? 언제까지 사람 바보로 만들 셈이야. 내가 잠자코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잠깐만, 머리 올리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우리 애 말하는 거야? 지금 저기 신생아실에 있는 우리 딸? 그래. 말꼬리 잡고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라고. 대체 그런 의심을 누가 해? 누가 봐도 당신이 아빠잖아. 글쎄, 영 느낌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집안에 잘 있지도 않았고 줄곧 당신 혼자 있었는데 다 없는 사이 무슨 짓을 했을 줄 어떻게 아냐고. 그게 무슨 억지야. 사람을 의심하면 뭐 그만한 증거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역정부터 내고 봐? 나 참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니까 무슨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고 만나고 다니는데 딱 보면 알지. 아무래도 당신 내가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겠어. 도저히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막 뭘 알아보더니 친자 검사하는 센터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냐고요. 뭐가 잘 안 됐는지 일단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의 그 꼴을 보니 그제서야 제대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리를 난데없이 해대면서 그것도 출산 막 마치고 산후조리 중인 아내 앞에서 친자 검사 예약을 알아보는데 미친 인간이 제 남편이라뇨. 그 순간은 이성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것 같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내가 말했잖아. 당신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 해라 해. 친자 검사 그거 안 하기만 해봐. 대체 죽도록 고생한 아내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게 자랑이냐? 네 와이프는 지금 네 애 낳는다고 와갖고 이 고생하는데 출산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이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뭐가 어쩌고 저째? 쟤네 얼굴만 봐도 세상 사람 전부 당신 애들인 거 다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당장 가서 검사해. 전 솔직히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색적인 말을 퍼붓고 고함을 쳐가면서 화를 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분노로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까지 했죠. 저도 제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난생 처음 화를 내는 상대가 제 남편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화를 내면서도 스스로 이렇게나 놀랐는데 당연히 제 고함 소리를 들은 남편도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여러 군데 전화를 걸며 친자검사 예약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린이집에서 막 돌아오는 큰아들 머리카락을 뽑고 조리원에 누워있는 작은 딸 입안을 헤집어 가면서까지 기어코 친자검사를 하고 오는 겁니다.
결과는 당연히 두 아이 모두 친자 99.9%가 나왔죠. 거봐. 어떻게 병원에서 날짜까지 받아서 계획적으로 가진 아이들을 의심할 수가 있어?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시터 이모님이랑만 연락하고 꼼짝없이 독박 육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딴 짓을 벌일 수가 있느냐고. 독박 육아 같은 소리 하네. 그 돈 써가면서 시터랑 같이 애 키우면서 뭐가 독박이야?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기고만장해지기는. 제가 아무리 결과지를 들이밀면서 화를 내고 억울함을 토로해도 남편은 죽어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점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던 게 틀렸다는 게 밝혀졌을 때 조금이라도 민망해하거나 겸연쩍어하는 기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안색은 하나도, 정말 요만큼도 변함이 없더군요. 그냥 저녁 메뉴 정하다가 작은 다툼이 났던 것처럼 귀찮아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남편의 표정이며 눈빛이며 꼼꼼하게 들여다보았거든요. 남편의 눈빛은 한 번도 절 향하지 않았고 그냥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를 내던 말던 계속 딴소리만 하면서 밥 달라는 소리만 해댔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털렸어요. 마음의 문이 아예 셔터를 내린 것처럼 쿵 하고 닫혀버렸죠. 그 한순간에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정이 사라지니까 쌓을 의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더군요.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도 저는 계속 아이 둘을 육아해야만 했다는 거였죠. 마음이 저 바닥으로 떨어지니 갑자기 아이들을 육아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둘 다 남편이랑 붕어빵처럼 똑 닮아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애들 잘못은 요만큼도 없다는 거 당연히 저도 잘 알았지만 저도 뭐랄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엄마로서 완전히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어 끝없이 우울해지더군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을 밖에서 따로 만나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에 대한 것들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애들 일 봐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힘들게 고백했는데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네 남편 일부러 자기한테 정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네 얘기 들어보면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득들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나다면 일부러 네 입에서 이혼 얘기 먼저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위자료 같은 거 안 주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고 싶어서. 친구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의 말이 너무나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왜 이런 생각은 못했을까?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어쨌든 애들에 대한 건 걱정하지 마. 감정은 일시적인 거고 애들을 책임지려는 네 책임감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안 그래? 지금 네 남편이 그러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제정신으로 육아하고 살림하겠니? 그런 마음이 든다고 네가 나쁜 엄마인 건 아니야. 실제로 나쁜 행동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넌 지금 그런 고민으로 끙끙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남편을 좀 제대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겠다. 조금이라도 필요할 것 같으면 변호사 비용도 아끼지 말고 적극 활용해. 힘내고 언제든지 나 필요하면 연락해. 친구는 절 위로하고 응원해주며 그렇게 헤어졌어요. 저는 친구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뇌가 팽팽하게 돌아가는 듯 했죠. 그동안 제가 너무 순진하고 안일했구나 싶었고 이제라도
남편의 실체를 샅샅이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터님께 연락을 드려서 일주일만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추가 비용은 얼마든지 더 드리겠다고 부탁을 드렸죠. 다행히 시터님과 평소 친하게 지냈던 터라 시터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고 저는 일주일 동안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허탈하기만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퇴근을 4시에 하건 7시에 하건 집에는 무조건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던 거였죠. 제가 정말로 놀랐던 건 외도 사실보다는 외도 상대였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미행을 하면서 외도의 상태를 알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힘들게 알아낸 남편의 외도 상대는 바로 시어머니의 비서였습니다. 저도 시댁에 살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봤던 사람이었고 전혀 외도 같은 건 하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여자였어요. 그런데 남편과 정말이지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다니더군요. 저는 시터님께 일주일을 더 부탁드리고 돈을 더 얹어드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감정은 오래전에 메말랐고 저에겐 그저 차가운 분노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가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법적 증거를 쓸 수 있는 증거는 전부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의 자켓에 누군기도 몰래 넣어놓았어요. 그렇게 작정하고 남편을 털다 보니 저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외도 상대와 대화하는 걸 몰래 듣는데 이 두 금수들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까운다더니. 아, 몰라. 놓친 애가 자꾸 쓸데없는 일 2번, 3번 시키더라고. 이제 정말로 노망이 들 때가 됐지 뭐. 젠장. 나도 매일매일 지겨워 죽겠어. 도대체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 짓거리도 얼마 안 남았어. 나는 그 건물이며 재산들 전부 다 내 거 된다고 생각하면 까짓 거 똑같은 일 계속하는 것쯤이야. 몇 번이나 더 해줄 수 있어. 난 아니야. 슬슬 한계야. 서류 처리는 다 돼가? 내가 누군데. 그 정도쯤이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진짜 한 방에 전부 뺏어올 거야. 그나저나 자기는 대체 언제 이혼해? 저번 달에 이혼한다더니 아직도 강간무소식이네. 미안.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도 조만간 반드시 이혼할 테니까 걱정 마. 이제 와이프도 나한테 감정이 식어버린 상태니까. 나야말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어씨, 애들은 어떡하냐?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치던가 하면 되지. 그래도 최대한 저렴하게 이혼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애 둘이면 양육비로 얼마가 깨지는지 알아? 애들을 아예 데리고 오던지 우리가 키운다고 하고 그쪽한테 양육비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어디 기숙학교 같은 데 보내버리면 되지. 아, 그러네. 그래도 되겠네. 그럼 최대한 빨리 이혼해볼게. 그리고 이거 받아가. 뭔데? 놓친 내 핸드폰에 이 프로그램 깔아. 그럼 우리가 핸드폰 해킹해서 돈이든 뭐든 다 뺏어올 수 있으니까. 오, 오케이. 알았어.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치고 저와 아이들을 길바닥에 내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미 상당히 많은 준비를 마친 것 같았죠. 다른 건 몰라도 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니 많이 하는 파렴치한 소리를 들으니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이 내용을 전부 알게 된 이상 저 역시 곱게 이혼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매일같이 상담을 하며
이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을 제대로 보내버릴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더군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전 본능적으로 오늘 뭔 짓을 저지르려나 보다 생각하고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지만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았어요.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큰아들은 일찍 아이방으로 올려보냈는데요. 문제는 작은 딸이었어요. 아직 신생아였던 작은 딸이 갑자기 우는데 제가 딸아이가 우는 원인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체감상 한 10분쯤 걸린 것 같았죠. 잠깐 근처 마트에 가셨던 시터님이 후다닥 오셔서 젖병을 물려주고 나서야 울음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절 손가락질 하더군요. 마치 시어머니한테 보라는 듯이 절 하자 있는 아내로 몰고 갔어요. 눈치 빠른 시터님은 둘째를 안고 후다닥 아이방으로 몸을 피하셨고요. 이거 봤어? 이 여편 내 지금 하는 꼴 봤냐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 주제에 꼴랑 하는 건 집에서 애 보는 것밖에 없으면서 시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꼴랑 애 보는 것밖에? 애 아빠 주제에 애들한테는 요만큼도 관심 안 쏟는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어쭈, 이젠 남편한테 대들기까지? 당신이 당신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그래? 남자가 가정에 정을 못 붙이는 건 다 여자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애 엄마가 돼가지고 애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어? 뭐? 그럼 당신은 당신 말대로 나는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고 그러면서 당신 밥 차려줘, 옷 따려줘 할 거 다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아침밥 먹고 나가면 백날 첫날 저녁 10시가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지금 누구더러 부모 자격을 운운해? 잠깐, 도영이가 매일 저녁 10시가 넘도록 집에 안 들어왔다고? 그 얘기가 왜 나와?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잖아, 당신 얘기. 육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다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알아들어? 전후 사정을 전부 아는 상태에서 보니 남편 하는 짓이 빤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절 유책 배우자를 몰고 가서 제 손에 안 보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들어서 2대1로 싸우면 전 힘 한번 못 써보고 질 게 뻔했으니까요. 아마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신혼 초기엔 제가 남편과의 가정을 지키려다 보니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던 게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혼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곧 남남이 될 시어머니를 제가 왜 무서워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놓았고 남편의 입에서 유책 배우자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모든 비밀을 폭로해버렸습니다.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당신이지. 당신은 외도를 했잖아. 뭐라는 거야? 내가 무슨... 어머님, 이거 들어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녹음해둔 두 연놈의 대화 내용을 크게 틀어버렸고 핸드폰 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비서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저와 제 아이들을 돈 한 푼 안 지어주고 버린다는 얘기들이요. 남편은 경악하는 표정으로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고요. 이건 조작이야. 내가 아니라고. 조작 같은 소리 하네. 어머님, 얘네들이 말한 것처럼 서류랑 재산들, 건물 명의며 보험, 유언장까지 싹 다 확인해 보세요. 이것들이 작정하고 회사 돈까지 이미 횡령해 가면서 일을 엄청나게 벌여놨어요. 이미 많이 손을 대놨을 거예요. 난 아니야. 난 정말 아니야. 그냥
그냥 조비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아무 소리나 맞장구 쳐준 것 뿐이야. 당신은 딴 여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람 핀 게 자랑이야? 그래. 내가 바람을 폈어. 그건 인정할게. 근데 무슨 이혼? 아니야. 난 이혼할 생각도 없었고 엄마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도 없었어. 그냥 당신이 자꾸 내 편 안 들고 엄마 편만 드니까. 정말이야. 그냥 그 여자 한번 꼬셔보겠다고. 짝! 시어머니가 횡설수설하는 남편의 뺨을 정말로 큰 힘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힘을 내실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호암 마마처럼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죠. 이 금스만도 못한 놈아.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이제 나이 40 처먹은 새끼가 이렇게 철떡선이 없고 못돼 처먹기만 해서는. 내가 너 이럴까봐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기어이 사고를 치고 감히 내 뒤통수를 치러들어? 감히 나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근데 진짜 나 아니야. 난 조비서가 진짜로 그런 짓 할 줄은 모르고 맞장구만. 닥쳐. 내가 널 키우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냐, 어? 남들이었으면 가져보지도 못한 부를 주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넌 변하는 게 없어. 넌 정말 구제가 불가능한 놈이구나. 앞으로는 내 아들 취급 못 받고 살 줄 알아. 알겠냐? 사업이며 결혼이며 아주 나한테 기어오를 생각만 하더니 기어코 이 지경까지 막장을 달리는구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불러 남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두 사람의 음모에 대해 증거물이 있으면 전부 달라고 하셨고 저는 곧바로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들을 넘겨드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조비서 역시 붙잡혀 들어오게 되었고요. 능력도 뛰어나고 재력도 어마어마한 시어머니가 움직이니 모든 일이 척척 처리가 되더군요. 시어머니는 손수 제2혼 소송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조비서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저는 예상보다도 넘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이 가파른 내리막을 걷게 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여태 저질러왔던 문서 조작, 횡령 등 모든 범죄 행위도 법적 책임을 물게 했습니다. 조비서는 결국 실형을 받고 감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소유의 공장으로 보내져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남편에게 돈 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누렸던 것도 소처럼 일하며 평생 갚으라고 하셨어요. 전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주셨던 으리으리한 집에서는 나왔지만 저와 애들이 살기 나쁘지 않은 괜찮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신혼집에서 나오는 날 직접 오셔서 집안에 남은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절 내보내셨어요. 이만하면 너도 섭섭하지 않을 이혼이었을 게다. 여기서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다달이 받는 양육비로 잘 살도록 해라. 손주들 교육에 대해선 내가 따로 얘기하마. 아니요. 애들 교육은 제가 전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님, 도영씨 보면서 느끼는 것 없으세요? 어머님이 도영씨를 어느 정도 헤아려주고 잘잘못을 가르쳤다면 그 인간이 그렇게까지 엇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머님 밑에서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원래는 주체적으로 잘 생각하며 삶을 꾸려왔던 저도 어딘가 모르게 점점 사고가 막히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바보가 되어갔고 그래서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것도 뒤늦게 알았죠. 전 제 아이들 그런 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손주들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교육 문제는 터치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제 말 한마디에 그렇게 꼿꼿하신 양반이 하루아침에 당신 성정을 바꾸시거나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도 스스로 많이 반성한 부분이 있으니 저도 사실 남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혼한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다달이 양육비는 끊기지 않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공부하고 알아보았던 작은 공간 사업을 하며 저희 세 가족 생활비만큼은 벌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더 강한 엄마가 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밝은 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